미국의 조지아주 사건의 끝이 아니란 사실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인 317명을 체포한 것도 모자라 이후 한국 기업들의 사무실을 급습해 컴퓨터와 핵심 기술 자료까지 압수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72명이 한 방에 몰려 곰팡이 핀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야 했고 일부 요원들은 이들을 노스코리아, 로켓맨이라 부르며 모독했습니다. 이런 심한 인권 침해에 미국인들조차 놀라며 우리가 이런 나라였나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의 미국 여행 급감으로 시작된 보이콧 열풍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미국 관광업계는 12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뉴욕과 라스베이거스의 호텔들이 텅 비기 시작했고 각국 관광객들이 미국 입국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10월 말 한국 방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6년 만의 방한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공포스러울 정도로 극악스런 조지아주 사건. 그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딱 1초만요. 이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FBI에서 15년간 근무해온 수사관입니다. 9.11 테러 수사부터 사이버 범죄, 국제 조직 범죄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담당해왔지만 2025년 9월 5일 조지아 작전 다음 날 목격한 한 장면은 제 FBI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의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날 오전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려야겠어요. 2025년 9월 5일 오전 10시 애틀랜타 FBI 지부 3층 수사과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임스 로더 과장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한 자리였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거대한 보물 창고를 발견한 것 같은 기대감이 가득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컴퓨터 6대와 서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로더 과장이 단상에 올라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체포 작전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성과는 바로 이 압수품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아메리카에서 압수해온 컴퓨터 6대와 i9 서류 상자 6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핵심 기술이 담긴 하드드라이브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민 단속이 아니라 기술 탈취가 진짜 목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 선임 수사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증원 웰린스, K엔솔, 비욘드 아이언 건설, 스틸 브라더스에서도 압수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로더 과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속속들이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5년간 FBI에서 일하면서 이런 노골적인 기술 탈취 작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수사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WTOC에서 수색 영장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는 긴급 보고였어요. 로더 과장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수색 영장은 비공개 문서인데 누군가 내부에서 유출한 것 같다는 추측이 나왔어요. 당장 언론 대응팀에 연락해서 이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FBI가 이렇게까지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압수된 자료들을 분석하는 팀에 배정되었어요. 컴퓨터를 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배터리 기술 자료들이 모든 폴더에 가득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정, 전해질 배합 비율, 음극재 기술까지.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도 얻기 어려운 기술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다 여기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게 정당한 수사인지 아니면 국가적 도둑질인지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오후 1시,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CIA에서 파견 나온 분석관들이 회의실로 들어온 거예요. 로더 과장이 그들을 반기며 진짜 전문가들이 왔다고 환영했습니다. 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CIA 분석관들이 하드드라이브를 들여다보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 배터리 기술을 5년은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특히 전해질 기술은 테슬라가 목마르게 찾던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정말 충격받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개발한 기술을 이렇게 훔쳐서 미국 기업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오후 3시 로더 과장이 저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이 작전의 핵심 인물이라며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게 정말 합법적인지 문의했습니다. 로더 과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것이고 법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어요. 한국 놈들이 우리 땅에 와서 돈 벌려면 기술 정도는 내놔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5년간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믿었던 FBI가 이런 조직이었다니. 오후 4시 저는 몰래 자료 일부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옆자리 동료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요즘 내부 감시가 삼엄하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렸지만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오후 6시 퇴근길에 저는 WTOC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15년간 쌓아온 FBI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였어요. WTOC 편집국에 도착해서 저는 한 기자에게 USB를 건네줬습니다. 조지아 압수수색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걸 보라고 했어요.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훔치는 게 진짜 목적이었다고 폭로했어요. 이튿날 새벽 WTOC에 독점 보도가 나갔습니다. FBI가 조지아 한국 기업 압수수색으로 핵심 기술을 탈취했다는 제목이었어요. 그날 오전 FBI 사무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로더 과장이 회의실에서 고함을 지르며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 찾아내라고 지시했어요. 모든 수사관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거였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술 탈취 목적의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한 겁니다. 로더 과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외교 문제로 번졌다며 상부에서 모든 자료 반납 지시가 내려왔다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집단 소송의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FBI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를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WTOC의 독점 보도가 나간 후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예요. 조지아에서 벌어진 진짜 참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이 구금시설에서 겪었던 일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기술 탈취보다 더 끔찍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9일 오전 10시 FBI 애틀랜타 지부에서 저는 케빈 데이비스 수사관으로부터 포크스턴 구금시설 현장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475명이라는 역사상 단일 사업장 최대 규모의 구금 작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구금자들은 72명씩 임시 수용실에 배치되었습니다. 30평 남짓한 공간에 2층 침대 20개가 설치되었고 나머지 32명은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매트리스 상당수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교체 일정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시설은 더욱 문제였어요.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방 한쪽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가림막은 허리 높이의 칸막이가 전부였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구조였어요. 케빈이 추가로 보고한 내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일부 IC 요원들이 한국인 구금자들을 노스코리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발언들은 여러 구금자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 임원급 인사들까지 이런 모독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케빈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구금자들 중 상당수가 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 소속 기술자들이었다고 했어요. 이들은 미국에 76억 달러를 투자해서 8,500개 일자리를 만들어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첨단 배터리 기술을 가진 핵심 인력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긴급 속보를 낸 거였어요. 톰 호먼 국토안보부 국경 담당관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사업장 단속을 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조지아 사건으로 인한 외교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속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거였어요. 이는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기업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케빈이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변호사 접견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구금자들의 변호사 접견 요청이 며칠간 차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완전히 무시된 거였어요. 구금 첫날부터 변호사 접견을 요청했지만 시설 관리자들은 절차상 문제라며 계속 미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FBI와 ICE의 지시였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가족과의 연락도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일주일 후에야 허용되었고 그것도 하루 10분으로 제한되었어요. 한 사람당 실제로는 2, 3분밖에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일주일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어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더욱 심각한 건 의료 서비스 제공 문제였어요. 지병이 있는 구금자들의 약물 제공이 거부되거나 지연되었다는 기록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을 제때 맞지 못해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고혈압 환자들도 며칠간 약을 복용하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 접근도 심각하게 제한되었어요. 구금자들이 의료진 면담을 요청해도 보안상 문제라며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외부 의료진이 구금시설의 실상을 목격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어요. 케빈이 보고서를 계속 넘기며 추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종교 활동도 전면 금지되었다고 했어요. 기독교도들의 기도 모임이나 불교도들의 명상 시간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안상 위험하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구금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운동이나 산책도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30평 남짓한 공간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햇빛을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시계도 제거되어 있어서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는 구금자들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심리적 고문에 가까운 처우였어요. 음식 제공 상황도 열악했다고 했어요. 하루 3끼가 제공되기는 했지만 양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먹을 만했지만 나중에 받은 사람들은 거의 남은 게 없었다고 했어요. 물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급수대가 2개밖에 없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어요. 특히 밤에는 물을 마시기 위해 잠에서 깨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샤워 시설은 더욱 심각했어요. 샤워실이 4개밖에 없는데 많은 인원이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샤워를 하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어요. 실제로는 이틀에 한 번 정도밖에 샤워를 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위생용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어요. 치약, 칫솔, 비누 등이 부족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써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구금을 넘어선 체계적인 인권 침해였어요. 오후 1시 저는 포크스턴 구금 시설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상황 파악이 가능했거든요. 구금 시설에 도착해서 문제의 수용실을 직접 봤습니다. 보고서로 읽었던 내용보다 실제 상황은 더욱 열악했어요. 2층 침대들이 통로를 막을 정도로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워야 했던 사람들의 공간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사람 한 명이 누우면 양옆으로 30cm 정도의 여유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려면 옆 사람들을 깨우고 밟고 지나가야 했던 거였어요. 환기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 공기가 탁하고 답답했어요. 창문도 보안상 이유로 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구금은 처음이라 준비가 부족했다고 했어요. 보통 10명 정도 수용하는 곳에 갑자기 많은 인원을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FBI에서 내린 명령이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는 명백한 수용 한계 초과였습니다. 규정상 최대 수용 인원을 6배 이상 초과한 것이었어요. 관리자는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야간 근무 직원도 부족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웠다고 했어요.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의료진도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금자 중 한 명이라도 급병에 걸렸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오후 3시 저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한국인 중 한 명과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기술자였는데 그의 증언은 보고서보다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옆 사람과 몸이 닿을 정도로 비좁았다고 했어요. 바닥에 누운 사람들은 발에 채이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굴욕적이었던 건 공개된 화장실이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볼일을 보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했다고 했어요. 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일부 IC 요원들이 한국인들을 노스코리아라고 부를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드러낸 거였어요.
로켓맨이라는 표현도 김정은을 연상시키는 모독적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항의하자 그냥 웃어넘기거나 무시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부 요원들은 의도적으로 더 큰 소리로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모독행위였어요. 다른 구금자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엔지니어였는데 수면 환경에 대해 증언했어요.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서 자다 보니 코골이, 잠꼬대, 뒤척임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명도 24시간 켜져 있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보안상 이유로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음 문제도 심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화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시간이나 공간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구금자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증언했어요.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 정신적으로 극도로 힘들었다고 했어요. 일부 구금자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구금자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이 유일한 심리적 지지였다고 했습니다. 한 구금자는 통역 서비스 부족 문제도 제기했어요. 영어가 서툰 구금자들은 시설 관리자나 요원들과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었다고 했어요. 통역사 배치 요청도 계속 거부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ABC 뉴스가 조지아 구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인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 현대차 공장 급습 관련 인권 침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어요. 미국 언론들이 자국 정부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보통 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동맹국 국민에 대한 과도한 처우가 문제가 된 거였어요. 며칠 후 2018년 테네시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당시에도 47명이 무장 단속반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했어요. 합법 비자 소지자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죄인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통해 승소했고 미국 이민당국은 16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불법 단속을 반복한 겁니다. 아무것도 학습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이번 조지아 사건은 테네시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체포 인원이 10배 이상 많았고 피해 규모도 훨씬 컸어요. 구금 기간도 테네시의 14시간에 비해 일주일 이상으로 길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소송으로 갈 경우 미국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테네시 사건의 몇십 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현재 인권단체들이 나서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었고 대규모 집단 소송 준비가 진행 중이었어요. 한국 정부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한국 측 변호사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테네시 사건의 판례를 토대로 승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크고 국제적 관심도 높아서 더욱 유리하다고 봤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FBI 내부 자료와 현장 보고서를 증거로 제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구금 시설의 비인도적 환경, 인종차별적 발언, 변호사 접견 차단 등 모든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현직 FBI 수사관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했거든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을 지지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캐나다, 호주, 유럽의 네티즌들이 한국과 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심지어 미국 네티즌들도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 국제적 인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며칠 후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지아 단속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FBI 내부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로더 과장은 우리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행동했다는 공식 입장을 반복했어요. 언론 대응도 방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구금시설의 참상, 인권침해, 살해, 인종차별적 발언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변명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간 FBI에서 일하면서 이런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피해자들이 미국의 경제에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참상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그날 FBI 사무실에서 저는 세계관광여행협의회가 발표한 충격적인 수치를 접했습니다. 미국 관광업계의 최대 125억 달러, 한화로 약 17조 5천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어요. 케빈이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뉴욕과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예약률이 급락했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 호텔들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는 거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국 입국을 기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여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호텔과 항공편 예약이 급감했습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관련 패키지 여행의 수요가 급감했고 취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 밝혀졌습니다. 까다로워진 이민비자 정책과 동맹국을 겨냥한 관세 확대, 그리고 최근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미국을 기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강경한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이 불안감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지아 사건이 미국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된 거였어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줄리아 심슨 세계관광여행협의회 회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거였어요. 다른 나라는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고 환영의 깃발을 올리는데 미국 정부는 사실상 문을 닫은 셈이라고 했습니다. 관광객 지출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가 커다란 이슈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미국 입국 공포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관광업에 치명타를 안긴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급변한 거였어요. 불과 8일 전만 해도 ICE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을 옹호했던 트럼프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인을 훈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미국은 외국 기업과 그 노동자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180도 다른 입장 변화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트럼프가 자신의 기존 입장을 이렇게 빨리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케빈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백악관이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했어요.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는 거였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유치한 투자가 날아갈 위기에 처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톰 호먼의 발언이었어요. 트럼프가 태도를 바꾸는 와중에도 호먼은 여전히 더 많은 사업장 단속을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그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어요. 조지아 사건으로 인한 외교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속을 확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거였습니다. 이는 마치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트럼프와 호먼의 상반된 메시지는 미국 정부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 즈음 해외 반응이 본격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한국을 지지한다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캐나다의 한 네티즌은 한국이 절대 조지아 공장에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무례함은 충격적이었다며 한국과 모든 국제 친구들과 함께한다고 했어요. 호주 네티즌은 미국 제품과 여행을 보이콧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럽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의 네티즌들이 한국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조차 자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네티즌은 자신이 한국과 함께한다며 미국인 모두가 이런 일을 한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어요. 이런 전 세계적인 반응 속에서 한 나라의 대응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어요.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이 보도되었는데 그의 발언은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고 언급하며 주미 중국 대사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중국 국민에게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중국 국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며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모독적 발언까지 했는데 중국은 자국민 보호라는 원칙적 입장만 차분하게 밝힌 거였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중국의 이런 절제된 대응이 오히려 미국의 돌발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케빈이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그들은 미국을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투자 유치 약속과 무관하게 지역 정치인의 불만 제기 하나만으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욱 교묘한 건 그들이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사실 나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의 대표 기업조차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동맹이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중국의 전략을 보며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 대신 냉정하고 계산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 즈음 포린 폴리시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현대차 단속이 미국에서 배터리 브레인을 유출시키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기사는 한국 기업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20% 이상을 공급했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강력한 기술들을 혼자서는 만들 수 없으며 현대차 단속 사건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기사는 이를 두고 얼굴이 밉다고 코를 자르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그때 케빈이 흥미로운 정보를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중국 측 데이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배터리 제조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면 중국은 배터리 제조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흑연, 리튬, 코발트 등 핵심 광물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80% 이상이라는 분석이었어요. 즉, 한국과 중국은 배터리 산업에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 관계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매체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결국 한국의 핵심 산업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것은 지정학적 동맹과 조건부 혜택이지만 변동성이 큰 모델인 반면 중국은 순수하게 경제적 논리에 기반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대조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의 분석이 틀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더욱 구체적인 사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였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생산 기지들은 지난 수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우대 정책과 지원 조치들도 상당했어요. 특히 기술 인력에 대한 대우는 미국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중국에서 일할 때는 특별 비자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와 근무가 보장되었고 가족 동반도 용이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한국 근로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모독적 발언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였다고 했어요. 이런 대조적인 상황들을 종합해보니 조지아 사건이 중국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 없이도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생생한 사례를 얻게 된 거였어요. 케빈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내고 있는 은밀한 메시지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한 손으로는 반도체 관세 면제라는 특별 지위를 부여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한국의 핵심 인력들을 체포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통제하려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였습니다. 반면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윈윈 구조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중국의 거대한 시장 및 원자재가 만나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을 들으며 중국의 전략이 정말 치밀하고 장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조지아 사건 하나로 한미동맹 전체에 균열을 내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AP통신과 로이터도 비슷한 논조로 외교적 파장과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워싱턴에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조지아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향후 영내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보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2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관광업 손실에서 시작된 경제적 파장, 트럼프의 8일 만에 이루어진 180도 태도 변화, 그리고 중국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 이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 만들어내는 그림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지아 사건을 통해 한국의 진짜 위상과 가치가 전 세계에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이었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첨단 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중국마저도 한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저는 15년간 FBI에서 일하면서 이런 복잡한 국제정치의 역학을 이렇게 생생하게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의 단속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여러 나라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경제적 파장과 국제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한국 방문 발표였습니다. 6년 만에 방한이 가져올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한국 방문 발표였습니다. 조지아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주 만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기자들에게 한 발언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확인한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판문점 회동 이후 약 6년 만에 방한이라고 발표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발표를 듣고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조지아 사건 후 2주 만에 갑작스럽게 나온 방한 소식이었거든요. 케빈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악관 내부가 완전히 술렁이고 있다고 했어요.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측이 전문 인력 비자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조지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보장책을 내놓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한국의 협상력을 실감했어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한국 근로자들을 범죄자 취급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조건을 제시하는 입장이 된 거였거든요. 며칠 후 더욱 구체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4개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것이었어요. 조지아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오하이오, 미시간까지 모든 현장이 멈춰선 거였습니다. 현대차와 LG가 합작으로 진행하던 조지아 현장은 아예 2026년까지 공사 중단이 확정되었다고 했어요. 이는 미국 배터리 산업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였어요. 케빈이 추가로 보고한 내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원 민주당 지미 고메스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국토안보부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조지아 단속의 근거와 절차, 합법 체류자 구금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거였어요. 조지아주 상원의원 존 오소프도 우려를 표명하며 답변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이번 사건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어요. 민주당은 투자와 동맹 관계에 미칠 리스크를 지적하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화당은 여전히 법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그 즈음 로이터 통신이 중요한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전문 인력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비자 체계 보완과 투자 공정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병목 해소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조지아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적 개선에 나선 거였습니다. 트럼프 측은 숙련된 외국인이 미국에 잔류하며 미국인을 교육시키는 새로운 제안까지 내놓았다고 보도되었어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는 한국의 경제적 위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2주 만에 이렇게까지 자세를 낮춘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 즈음 저는 FBI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로더 과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였어요. 조지아 사건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상부에서 향후 외국 기업 대상 단속 시에는 사전 협의를 거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뒤늦게나마 시스템이 바뀌고 있었지만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른 후였거든요. 며칠 후 백악관에서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조지아 사건으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보였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흥미로운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한국을 일방적인 지원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그 즈음 한국 정부의 대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강경하면서도 품격 있는 외교를 펼치고 있었어요.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기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성숙한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낳았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단순히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사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방안이 단순한 에이펙 참석을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고 발표했어요. 한미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조지아 사건에 대한 우회적 사과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어요. 저는 15년간 FBI에서 일하면서 이런 극적인 변화를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의 단속이 이렇게 큰 외교적,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력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발판 삼아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상호 존중과 대등한 협력이 기본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 인력 비자 제도도 한국의 요구에 맞춰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와 쿼터 확대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500억 달러 투자 협상도 한국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이번 사건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조지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이 진짜 강국임을 전 세계에 입증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가 되었어요. FBI 수사관으로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조직 내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진실을 목격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진실과 정의는 어떤 조직이나 국가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조지아가 끝이 아니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한국의 진짜 국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세계 배터리 시장의 20%를 장악한 기술 강국, 3,500억 달러 투자로 미국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경제대국, 125억 달러 손실로 미국 관광업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2주 만에 미국 대통령을 방한시킬 수 있는 외교력.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체포로 시작된 일이 한국의 국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된 거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진짜 강국이에요. 전 세계가 그런 한국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지아 사건이 한국에 미친 영향과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